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독수리 한 마리에 F-35A 개박살. 2. FA-50 전투력 무려 4배 올린 한국이 공개한 비장의 신기술. 3. 1. 한국 무기 안 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은 1대당 1,3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F-35A 폐기를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2022년 1월 4일 제17 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훈련을 위해 이륙한 F-35A 전투기가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 서산기지에 비상 착륙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10kg에 이르는 대형 독수리가 왼쪽 흡입구로 흡입되어 엔진과 조종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장비의 기능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사례만 들어도 한 마리의 독수리로 인해 현대 과학기술의 최첨단 전투기가 기능 고장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은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해당 시점에서의 F-35A 전투기는 속도 시속 900km로 비행 중이었으며 연료 및 무장 탑재량을 고려할 때 비행 중량은 20톤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0kg의 장애물과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충격량은 약 30톤에 달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독수리의 시체는 F-35A 위 흡입구와 무장하중실 사이의 벌크헤드를 뚫고 내부를 파손시켰으며 전자장비 및 유압장비를 파괴했습니다. 기지와의 통신은 물론 산소 공급도 중단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파일럿인 소령은 전자장비가 정상 동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하고 해안선을 따라 침착하게 비행기를 조종하여 330m 저고도에서 사격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언제 엔진이 멈출지 알 수 없는 긴장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비상 착륙이 필요했지만 유압도관이 파괴되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랜딩 기어조차 전개되지 않았는데요. 상황을 파악한 공군 지휘부에서는 유사시 기체를 바다에 불시착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배소령이 직접 서산기지에 비상 착륙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결국 신들린 듯한 조종술로 무사히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F-35A로는 세계 최초로 동체 착륙에 성공한 건데요. 민간인을 사고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공군 파일럿으로서의 신념과 고도로 숙련된 조종술, 서산기지의 화재방지 대책이 빚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외관상의 파손 부위도 미미한 수준이었는데요. 이에 사고가 난 F-35A를 수리한 뒤 재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1년, 최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개발사인 로키드 마틴 측에서 수리 시 예상 금액으로 자그마치 1,100억 원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동체 착륙 탓에 F-35A 기골, 엔진 등의 손상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벌크헤드가 뚫리면서 내부 장비에 막대한 손상이 발생한 게 수리비 상승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오버홀이나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이에 우리 공군에서는 아예 수리가 아닌 폐기 또는 교보제 활용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제 전투 임무에는 투입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F-35A 1기에 1,300억 원인데 이를 1,100억 원 내고 수리하느니 기체 수명을 따져봤을 때 이해득실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는 비용을 떠나 수리가 언제 완료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 1년 사이에만 F-35A는 무려 234회에 달하는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도입한 지 수십 년이나 된 F-4E, F-5 전투기보다 무려 2배 이상이 많은 고장 횟수인데요. 게다가 국내에서는 로키드 마틴의 견제로 인해 자체적인 수리도 불가능한 데다 부속품도 확보할 수 없어서 기능 고장이 발생할 때마다 로키드 마틴의 기술자들을 기다려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실제로 수리가 늦어져 4개월이나 특정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로키드 마틴이 얼마를 부르든 수리 기간을 얼마로 정하든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KF-21 보라매를 비롯한 전투기 독자 개발 기술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독일이 또 대한민국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호주의 차기 장갑차 도입 사업, 일명 랜드 400 페이즈 3에 선정되기 위해 독일이 특단의 조처를 내린 것입니다. 랜드 400은 대한민국의 레드백과 독일 링스가 결선에서 맞붙은 채 오랜 시간 표류 중인데요. 하지만 종합적인 성능에서 근소하게 레드백이 링스를 압도하고 있었기에 대부분의 전문가는 호주가 최종적으로 레드백을 도입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현수장치와 무한궤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레드백은 K2 흑표와 마찬가지로 ISU 암내장형 유기압식 현수장치를 탑재하고 고무 궤도를 장착한 반면 링스는 일반적인 토션바와 철제 궤도를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험지 주파 능력과 승차감, 연비, 소음 등 기동력 부분에서 레드백이 링스를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포와 포탑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레드백은 호주 현지 협력사 EOS에서 개발한 T2000 포탑을 사용하는 데다 주포로 미국 노스럽 그루먼에서 개발한 부시마스터 MK.44 S30mm 기관포를 탑재했는데요. 이 덕에 부품 수급이 굉장히 쉽고 유사시 미군이 호주에 비축해둔 30mm 기관포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링스는 오로지 라인메탈에서 독자적으로 제작한 포탑과 주포만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부품은 물론 탄약 수급처까지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전문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호주의 레드백 도입을 상당히 유력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랜드 400은 호주 정부의 의중이 변하면서 장기간 표류하게 되었고 때마침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독일이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바로 호주에서 복서 장갑차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복서는 독일과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개발한 장갑차입니다. 호주는 2018년부터 초도 물량 25대를 제외하고 현지 면허 생산으로 총 211대의 복서를 도입했습니다. 즉, 지금 독일은 바로 이 호주에서 생산하는 복서를 역수입하겠다며 나선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2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도입 사업인데요. 이는 누가 봐도 링스 수출을 위해 복서를 역수입하는 꼴입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지원 명목으로 독일 내부의 장비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니 일거양득인데요. 이대로라면 노르웨이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서 독일의 정치적 로비 때문에 대한민국 K2 흑표가 최종 탈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레드백의 호주 진출도 무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한 번은 당했어도 두 번은 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독일과 비슷한 전략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대한민국 K9 자주포의 현지화 모델인 AS9 헌츠맨을 현지 생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포스코에서 개발한 MIL12560H 방탄강 생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방탄강을 역수입해서 이집트 K9 수출 물량 제작에 사용하는 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정리하면 한국제 방탄강을 호주에게 구매해서 이집트에 판매하겠다는 건데요. K9 일문 제작에 들어가는 방탄강의 양은 약 20톤으로 이집트와 계약한 K9 패키지 물량을 생각하면 대략 7천억 원 규모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 호주에서 레드백을 도입할 시 호주산 MIL12560H 방탄강으로 차체를 제작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이쯤이면 독일의 복서 역수입 작전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랜드 400 페이지 3는 사업 초기 장갑차 도입 물량만 450대, 약 24조 원에 육박했지만 국방개혁에 의해 호주 정부의 전략 기조가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 확보로 바뀌면서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이제는 장갑차 129대 도입, 8조 원 규모에 불과한데요. 물론 여전히 큰 규모는 맞지만 사업 자체가 너무도 오랜 시간 지연되고 있는 만큼 썩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이러니 굳이 역수입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랜드 400에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랜드 400은 단순히 호주 차기 장갑차로 선정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레드백과 링스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최첨단 장갑차입니다. 전 세계가 랜드 400이라는 투기장에서 승리를 차지하는 게 누구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즉 호주가 어떤 장갑차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레드백은 호주뿐만이 아니라 폴란드와 미국까지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호주가 레드백을 도입한다면 두 나라도 덩달아 레드백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세대 장갑차 시장을 대한민국이 선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의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랜드 400 선정을 노력하는 건데요. 부디 오랜 시간 기다려온 레드백이 좋은 결과를 받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우크라이나로 가기 위한 실무적 결정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G7 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뢰 제거 장비, 장갑 구급차, 방공 레이더 등의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이를 승낙하고 1순위로 지뢰 제거 장비 지원을 검토 중인 것입니다. 일명 코뿔소 K600 장애물계 척전차입니다. 코뿔소는 미국제 M9 에이스의 고질적인 방호력 문제, 하찮은 수준의 기동성을 극복하기 위해 K1A1 전차의 차체를 이용해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장애물 개척 전차인데요. K1A1 전차 차체를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만큼 유기압, 토선바 혼합 방식 현수 장치로 31도에 달하는 등판 능력을 확보했고, 대전차 지뢰를 밟더라도 차체와 지뢰 제거 쟁기에는 큰 피해를 보지 않는 높은 방어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뢰 제거와 장애물 개척에 있어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코뿔소의 지뢰 제거 쟁기는 지뢰만 흙을 동시에 양쪽으로 파밀면서 약 3.8m 폭의 길을 만들며 전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후방 양측면의 통로 표식 장비를 이용해 추가 작업 없이도 빠르게 안전 통로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자기감응지뢰 무력화 장비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지뢰를 미리 기폭시킬 수 있습니다. DMZ라는 초거대 지뢰지대를 보유한 대한민국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체계인데요. 코뿔소가 장애물 개척 전차라는 명칭처럼 다양한 장애물 제거 능력을 보유했다는 게 우크라이나 지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례로 코뿔소의 굴삭팔은 최대 2.5톤의 중량을 옮길 수 있고, 버킷 대신 파쇄기를 장착해 콘크리트 장애물 개척에도 유효합니다. 현재 기갑 장비가 부족한 러시아군은 자포리자주를 중심으로 상당히 다층적인 방어선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통의 방어선이 이중 지뢰지대, 대전차구, 철조망, 용치 등의 대전차 장애물, 그리고 참호로 구성된다는 걸 고려하면 전선 공략에 뛰어난 장애물 개척 전차는 필수적인데요. 민간 분야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전쟁 단 15개월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는 약 25만 평방킬로미터의 지뢰지대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로 인한 피해의 70%는 전선이 아닌 민간인 주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하나라도 더 많은 지뢰 제거 장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코뿔소가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을 불러오길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대규모 수출을 달성한 한국 방산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올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방산업체들의 이익률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한 건데, 특히나 이들은 올해 남은 기간에도 높은 수익을 낼 것으로 보여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여러 방산업체들 중에 수주 잔고가 가장 많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쫄란드로의 FA50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하반기부터 실적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실제로 KAI에서 자주 언급했던 FA50 비롯해 국산 항공기 1000대를 수출하겠다는 목표가 현실로 성금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FA50에 적용 가능한 국산 AESA 레이더가 나오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 여기에다 추가로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 정황도 나오면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 전투기들의 수출이 대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한국이 공개한 비장의 무기가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위풍당당하게 대한민국 영공을 날아오르기까지 그간 얼마나 수많은 과정을 거쳤는지 KF-21 비행 스토리 영상을 통해 방금 확인하셨는데요. 이렇게 순조름다 못해 조기 양산을 결정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KF-21 사업은 전투기를 처음 만든 나라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전투기 생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릅니다. 그러니 폴란드가 KF-21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구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는 인도네시아가 연체하고 있는 8천억 원에 달하는 KF-21 개발 분담금을 대신 내겠다며 KF-21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KF-21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국산 AESA 레이더를 달고서도 첫 시연 비행에 성공했었는데요. 지난 3월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있었던 AESA 레이더를 탑재한 KF-21 CJ 3호기의 시연 비행은 84분 동안 진행됐는데,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를 모두 충족하며 성공적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최신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직접 회로가 적용된 반도체 송 수신 모듈을 활용해 신호의 진폭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표적을 탐지하기에 전투기의 눈, 전투기의 두뇌로 불립니다. 당초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F-35A를 도입하면서 절충교역으로 AESA 레이더 기술을 이전받으려 했지만 미국의 거부로 무산됐고, 이로 인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거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국내 자체 개발을 결정한 뒤 대한민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데 이어
KF-21 시제기의 탑재에 시험평가까지 진행하는 단계까지 올라오는 등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국산 AESA 레이더는 공대공 모드 25개 시험 항목에 대해 총 18회 비행시험을 수행한 결과 요구 성능과 개발 목표를 모두 충족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2026년 2월까지 90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작전 운용 성능의 충족성, 군 운용 적합성, 전력화 지원 요소 실용성 등 충족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 AESA 레이더 개발로 국산화 비율을 더 높여 한국산 전투기 수수를 확대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실제로 이달 2일 LIG 넥스원은 2023 공군 민군협력 전시회에 참가해 FA-50A사 레이더 시제품을 선보이며 KF-21에 이어 FA-50에도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될 거란 걸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LIG 넥스원이 공개한 FA-50A사 레이더는 국내 최초로 공랭식을 적용한 전투기용 AESA 레이더로 공지해 목표에 대응하는 다수의 운용 모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ESA 레이더는 차세대 전투기에선 필수로 탑재되는 핵심 센서로 일반적으로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MSA 레이더를 적용한 전투기보다 3터부터 4배의 전투력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투기용 AESA 레이더는 미국 등 소수의 해외 선진 방산업체만 독점하면서 세계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는 등 진입장벽이 높은 걸로 유명한데 한국이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이유로 KF-21에 이어 FA-50에도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된다면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은 물론 한국 방산의 수출 경쟁력이 지금보다 더 넘사벽 수준으로 뛰어올라 한국산 전투기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FA-50A사 레이더의 개발 완료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는 지상 통합시험 및 테스트 항공기 FA-50 탑재 비행시험 등의 검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현재 방산 전문가들은 KF-21과 마찬가지로 FA-52 국산 AESA 레이더 장착과 관련해 일련의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등합이 어렵지 않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실제로 KAI 고정익체계팀 곽재진 수석연구원은 이미 KF-21에 국산 AESA 레이더가 장착됐기 때문에 FA-50에 국산 AESA 레이더를 장착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항공기에 AESA 레이더와 같은 주요 장비를 장착하려면 단순하게 붙이는 것 이상으로 개발 일정이나 비용 등 많은 고려 사항이 있다며 당장 FA-50 수출기에 국산 AESA 레이더가 적용되진 않겠지만 업그레이드 계획이 있다면 기술적으로는 언제든지 장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을 축하합니다. 타겟팅 포드와 AESA 레이더 장착이면 FA-50은 넘사벽 전투기다. 정말 자랑스럽다. 진정한 한국판 로키드 마틴이다. 말레이시아 방산전에 KAI와 LIG 넥스원이 함께 간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AESA 레이더를 완성한 것 같다. LIG 넥스원도 무시무시하다 그냥 조용히 만들고 파는 회사 같다. 호재가 넘쳐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군사 전문가 역시 앞으로 남은 테스트들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FA-50의 진정한 국산화 달성을 이뤄낼 것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F-16을 비롯해 기존의 4세대 전투기들이 AESA 레이더로 바꾸고 업그레이드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F-16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FA-50 또한 기계식 레이더에서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게 순리라는 겁니다. 때문에 향후 우리 공군에 배치될 FA-50 60대도 이번에 LIG 넥스원에서 만든 국산 AESA 레이더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방산업계에서는 FA-50의 말레이시아 수술권부터 AESA 레이더를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하고 있다는데요. 현재는 보안상 자세한 사항을 언급하지 못하겠지만 오는 10월 열리는 아덱스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기존 FA-50에는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가 탑재돼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었지만 우리가 개발한 AESA 레이더가 탑재되면 성능 확보는 물론 전투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잘 개발돼 FA-50에 달렸으면 좋겠다. LIG가 개발한 AESA 레이더가 상용화되는 시점이면 국산 미사일도 개발될 거라 예상한다. FA-50에 AESA 레이더를 달면 F-16에 버금가는 성능이 나올 것 같다.
그 어렵다는 AESA 레이더 개발을 성공했다니 큰 박수를 보내야 한다. 모든 무기는 국산화시켜야 된다. 국방은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전투기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미국의 갑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AESA 레이더 국산화와 더불어 현재 전투기에 탑재되고 있는 다른 국가의 무장을 대체할 무기 개발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결국 레이더 플러스 소프트웨어 플러스 무장 모두 있어야 우리나라에서도 성능을 100% 발휘해 제대로 쓸 수 있고, 더군다나 해외에 판매할 때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다른 국가 전투체계 사용으로 인해 수출이 막힐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이유로 최근 국내에서도 독자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국도 천궁, 해군 미사일 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 개발력이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현재 FA-50 폴란드 수출형에는 팬텀 스트라이크 AESA 레이더, AIM-9X 사이드와인더 플러스 AIM-120 암람이 적용돼 이를 위한 동합 작업이 조만간 시작될 계획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KF-21에도 2028년까지 천룡 공대지 미사일이 등합될 계획으로, 여기에 더해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도 조만간 시작될 거란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재 5세대급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램제트 미사일 등 다양한 신기술도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 추후 한국형 모델은 5.5세대급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2017년 아덱스 전시회 때 공대공 유도탄용 IIR 유도장치 시제품을 공개하는 등 국산 미사일 기술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AESA 레이더 개발에 이어 한국형 공대공 개발까지 진행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려 사항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단거리에서 사이드와인더를 따라잡고 최대한 빨리 암급도 개발을 해야 우리 전투기들의 수출이 쉬워질 듯 보입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완전한 국산화라는 원대한 꿈의 목표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의 또 다른 효자 품목으로 국산 전투기가 이름을 드높일 준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을 부러워하던 일본이 갑자기 울분을 토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한국 무기를 주로 수입하던 국가들에게 긴밀히 접근해 자신들 무기를 사라고 애걸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무기 수출 제한을 대거 풀겠다며 헌법마저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수출 규제를 가해 반도체뿐 아니라 자신들 소재 부품이 들어간 무기 수출을 막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기시다를 비롯해 일본 정부 인사가 비상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일본 방산의 충격적인 내부 사정이 드러나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을 찾자 일본 정부는 멘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외신까지 주목한 현재 상황. 최근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5년 이내 GDP의 2%까지 방위비를 올리겠다는 것인데,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방위장비 수출 규제의 완화입니다. 2022년도 일본의 방위비는 5조 4천억 엔으로 GDP의 0.96% 정도였습니다. 아베를 비롯한 자민당은 내년도 방위비를 6조 엔대 후반까지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5년 후 최종 예산을 10조 엔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완화해 공격형 장비 수출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 제정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는 군안이나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용으로만 수출이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이를 개정해 전투기나 미사일 수출도 가능하게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유엔이 조치하는 분쟁 당사국에 방위장비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 침략을 받은 국가에는 협정 없이도 무기 수출이 가능하게 바꾸겠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주장에서 더 나아가 반격 대상의 지휘 통제 기능 등도 포함하자는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거론되던 적기지 공격 능력보다 타격력이 더욱 확대돼 헌법 구조나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여론조사에서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와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57%였고, 지금 그대로가 좋다는 응답이 33% 정도라 기시다의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중국 및 공산권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분처럼 보이지만, 일본 내부에 충격적인 내막이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자민당 의원이 방위산업의 비참한 상황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보다 연구개발비가 1천억 엔이나 낮다며 방산이 몰락위기에 처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올해 일본의 방위 관련 연구개발비는 약 2,900억 엔 정도입니다.
이에 앞으로 상당히 큰 방위산업체의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 방산업체는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NEC, 이히, 후지츠, 히타치 등이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연구개발비를 최소 5천억 엔 이상 확보하고 5년 이내 1조 엔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몰락기업이 속출에 이미 늦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자위대의 C2 수송기 브레이크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최근 철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유압기기 대표기업 카야바가 항공기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해당 회사는 과거 태평양 전쟁 당시 제로센 전투기 부품을 만들었을 만큼 역사가 깊지만 낮은 이익률과 방위산업의 어려운 현상에 노출돼 결국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C2 수송기는 가와사키 중공업이 생산을 맡아 2016년부터 배치된 새로운 기종으로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를 지원하기도 했으며 올 3월 우크라이나 장비 제공에 활용됐을 만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기체입니다. 그런데 주요 부품 하나가 빠지자 생산 및 보수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카야바의 철수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다 라며 적정한 이익을 내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쓰이 ENS 조선과 스미토모 중기계공업 등이 방산에서 손을 뗐고 몰락 분위기를 막을 수 없어 일본 전체가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일본 저널리스트는 이것이 일본 방산업계의 현실이라며 전체 공업 생산액 320조 엔 중 방위 관련 생산액이 0.5%에 불과한 1조 7천억 엔에 그쳤다고 한탄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한국과 비교하며 무기 수출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무기 수출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현재 방위 산업의 어려움과 한국이 적극적으로 수출에 나서 영향력이 커진 것 때문이다. 방위 산업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해외에 팔리지 않아서다. 한국은 무기를 개량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에 수출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세계 유수의 성능이라 자화자찬하며 자기만족에 빠져 있어 결국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한국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품질을 조작하는 문화 탓에 헛돈을 쓴 일이 허다합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수백여 부품업체들이 투입돼 7조 원 이상의 개발비를 들인 소형 제트 여객기 MRJ 사업이 수차례 기기 이상 끝에 결국 접는 수모를 겪었고 미쓰비시중공업이 면허 생산했던 F-35 전투기는 첫 제작기부터 바다에 추락해 망신을 당했습니다. 6월 6일 일본 언론에는 왜 국산 전투기를 만들 수 없습니까? 기술자의 눈물이 말하는 일본 국방의 큰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가 화제가 됐습니다. 개발을 한다 해도 자위대용으로 겨우 100터부터 150대 정도를 만드는 것이 고작이라. 외국과의 합작 개발 없이는 비용 감당도 안 되고 수출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6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공동 개발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2035년부터 퇴역하는 F2 전투기를 대체해 90대를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투기 관련 설계 개발 생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엔진 개발과 생산은 일본 IHI 등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형태로 봤을 때 이것도 돈만 투입하고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은 한국이 주로 수출하는 나라를 찾아다니며 자기들 무기를 사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황당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기시다는 태국 총리와 만나 일본의 방위 장비품 수출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는 인도네시아와 외교 국방 2+2 회담을 진행하며 방위 장비 수출 협정을 체결했고 이어 9월에는 베트남과 비슷한 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4월 필리핀 정부 인사를 만나서도 군사물자 교류를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K9을 구입했던 핀란드에도 접촉해 무기 판매를 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본 일본인은 방위장비품의 협정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한국처럼 일본의 군사전용 비품을 중국이나 북한 등에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무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도 한국 무기를 대거 도입한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자신들 무기를 사라고 설득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유럽 쪽으로도 무기 수출을 타진했는데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크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부는 보도문을 통해 우크라-러시아 전쟁으로 한국 무기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차 200대를 비롯해 자주포, 다연장 로켓, 장갑차 등을 우크라에 내주느라 무기고가 비었고 서둘러 한국산 무기로 채워야 한다는 언급을 한 것입니다.
지난달 말 폴란드 국방장관이 다급하게 한국을 찾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폴란드 측은 한국 국방장관을 만나 방위산업 협력 의향서에 서명을 마쳤으며 수입하고자 하는 무기 목록과 수출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장관이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방문해 FA-50 경공격기를 유심히 살펴봤을 때 전투기 꼬리날개에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새겨져 있어 크게 감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바로 FA-50 전투기 48대 구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한국 전투기 구입 타진 사실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대당 가격이 4천만 달러 정도임을 감안하면 2조 원이 훌쩍 넘는 계약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KAI는 이번 사업 성사를 위해 폴란드 수출관리팀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구입해 본 적이 있던 이탈리아제 전투기를 놓고도 고민했으나 F-16과 호환성이 높은 FA-50을 우선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폴란드 장관은 하나디펜스 공장을 찾아 K9 자주포와 각종 장갑차를 눈여겨봤으며 호주에 제공 예정인 레드백에도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공장에 들러 K2 전차 생산 라인을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와 함께 K2 전차 수백 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초 UAE에 4조 원 규모 수출 성과를 이룬 천궁이에도 관심을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폴란드가 내놓은 K방산 보따리 총액은 얼추 10조 원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수년에 걸쳐 수입을 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폴란드의 한 해 국방 예산은 128억 달러 정도입니다. GDP의 2.2% 수준인데 향후 이를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장관과 함께 폴란드 국책은행장이 함께 온 바 있는데 한국 무기구매 대금을 금융적으로 어떻게 풀지 합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미국이나 독일제 무기를 구매해왔지만 가격이 워낙 비싼 데다 납기가 늦고 사후 지원이 잘 안 돼 한국산을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로는 나토 포탄 대부분을 발사할 수 있고 유지보수가 일치한다는 점도 인기의 비결입니다. 폴란드는 2014년 K9 위 포탑을 제외한 차체 120문을 사들이며 한국산에 대한 검증을 끝낸 상태라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한 바 있습니다. 직전 5년보다 210%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72억 달러 방산 수출을 기록하며 세계 6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150억 달러로 세워져 비고 진입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차뿐 아니라 잠수함과 군함, 전투기까지 한국의 뛰어난 무기 개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성과는 방산업체의 주가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FA-50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 KAI, 주가는 6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폴란드로의 수출 가능성이 가시화됐으며 매출과 영업이익도 지속적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이 찾는 한국산 무기, 과연 일본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